있는 그룹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아니면은 패션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미스터 프레이 그룹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80년대는요, 크게 보면요, 남성상들이 이렇게 그 변화했었던 거 우리가 좀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80년대 광고를 보면요, 뭐, 그 광고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막 쫙 나오고 막, 건강한 남자의 몸, 막 이런 거 하고요. 터프하고, 이런 토너나 이런 거 바를 때도 우리가 탁 이렇게 바른 거 있잖아요. 그게 80년대입니다. 남성성을 강조하고요. 제품의 품격이 꼭 남자의 품격이다. 그래서 터프한 면, 품격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광고들이 많아요. 그 시대는 아무래도 남성이 그 남성 우월적인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을 했고, 또 여성들이 남성한테 좀 의존하는 그런 시대상을 반영을 한 그런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광고는 터프함, 역동성, 야망, 자신감, 가부장적인 면,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강조해서 아 정말 남성이라면 이 화장품을 꼭 사용해보세요 라는 광고들입니다. 자, 90년대 광고를 보면요, 굉장히 바쁜 시대의 일상, 경쟁사회, 그리고 경쟁사회에서도 여유를 가지는 남자, 또 뭐 무언가를 일처리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광고 속에서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뭐 회의를 한다거나 회의장의 모습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남성상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성공한 남자라면 이 화장품을 사용해보세요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적이지만 부드럽고 당당하고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처가 애처가 등 그 당시에 여성에 대한 그런 페미니즘 경향, 그러죠? 또 사회적 지위가 높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성공을 향해서 경쟁한다 이런 컨셉으로 광고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자, 2000년대로 가보면요, 물론 경쟁 구도입니다. 경쟁 구도인데 개인 간의 경쟁 구도예요. 이제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의 피부를 뭐 이렇게 질투한다거나 부러워한다거나, 그래서 아름다움, 미라는 것이 경쟁력이다. 내가 굉장히 멋있는 남자이고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남자라면 아름다움, 그러니까 미, 멋있음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역시도 경쟁력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광고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꽃미남, 또 뭐 얼리 어댑터, 건강한 피부 미남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또 예전에 남성분들이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바라봤던 시선, 그리고 지금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남성상이다. 꾸미고 싶어 하지만 꾸미지 못했던 그런 남성들의 심리를 다시 광고 속에서 표현하면서 자신이 버리지 못하는 고정관념들, 그리고 지금은 미가 경쟁력이면서 또 내가 꾸미는 것이 당연하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심리들을 광고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자도 이제는 팩을 할 수 있다, 남자도 이제는 비비를 바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광고를 통해서 연출을 하죠. 스타일리시하고 댄디하고 뭐 얼리 어댑터면서 나를 가꿀 줄 아는 그런 남성상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좀 2000년대로 오면서 감성적인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터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 아니면은 뭐 여성한테 남성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뭐 유혹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광고 속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성을 터치한 거죠. 2000년대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내가 남자인데 남성상에 대해서 어떤 남자여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 나의 그 가치관을 찾아가는 과정들, 피부가 경쟁력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들, 나의 정체성, 뭐 빛이 나는 피부,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관리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광고들이 많이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보면요, 남자들의 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고요. 감성적인 것들이 컨셉화된 광고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본 화장품, 남성 화장품, 남자들의 그런 의식 변화를 보면요, 모델이요, 예전에 80년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프한 이미지의 모델들이 많았는데요. 90년대로 가면서는요, 성공한 모델들, 그러니까 남자로서 성공한 모델들. 다시 말씀드리면 80년대는 터프한 사람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세요. 90년대는 성공한 사람들이면 이 제품을 사용하세요. 근데 2000년대에는 어땠어요? 감성으로 터치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꾸밀 수 있고, 그래서 터프보다는 잘생긴, 예쁘장하게 생긴 이런 모델들이 많이 광고에 등장을 합니다. 또 남자가 생각하는 화장품이 80년대에는요,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라는 그런 말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그런 굉장히 그 분류가 많지 않았었고, 한 가지 정도만 뭐 면도 후에 사용한다거나 이런 제품들만 출시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또 90년대는요, 남성의 지적 수준, 사회적 위치의 중요성에 관련된 광고들이 많이 연출이 되었고, 2000년대에는 미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남자도 이제 가꾸어야 한다. 아름다움이 경쟁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접근이 시작이 됩니다. 남자도 꾸며야 한다는 내용이죠. 트렌드는 80년대에는 위버섹슈얼, 90년대는 성공한 남성상, 그리고 2000년대에는 메트로와 크로스 섹슈얼이 이렇게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광고를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남성 화장품 광고는 구매에 있어 광고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가 원하는 남성상이 광고에 묻어나게 되고요. 브랜드별로 일관된 메시지보다는 시대에 맞게 메시지의 변동이 좀 큰 편이죠. A라는 브랜드는 터프함을 강조하고, B라는 브랜드는 뭐 크로스섹슈얼을 강조하고 이러지 않고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광고들과는 다르게 빅 모델의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제품들은 특히 뷰티 쪽이, 남성 화장품도 그렇지만 여성 화장품도 뷰티 쪽이 유명한 또 빅스타 이런 분들의 의존이 크죠. 뭐 세제 광고랄지 뭐 다른 일련의 그런 광고들은 꼭 굳이 빅스타나 아니면은 빅 모델이 아니더라도 괜찮은데 좀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남성 화장품 시장의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2020년 이후에 남성 화장품의 시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볼 건 뭐냐면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맨 스튜디오라고 아모레 퍼시픽에서 남성 화장품들만을 모아놓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홍보했었던, 그리고 판매를 했었던, 관리를 했었던 그런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 화장품 시장이 이제 점점점 커지고 좀 세분화를 시켜야 되겠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 트렌드가 남성 화장품의 시장이 커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스 스튜디오라고 2010년도에 아모레 퍼시픽에서 커다란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만듭니다. 한국 사회도 외모가 경쟁력이 되고, 특히 피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당연히 수많은 국내 브랜드에서 남성 전용 화장품을 출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그런 것도 게리 뷰티 아시죠?
게리 뷰티 옴무라고도 있었어요. 물론 몇 회 안 했던 걸로 압니다. 이거 역시도 뭐 면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코털, 피부, 헤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화 했었는데 아쉽게도 좀 조기종영은 했어요. 그래서 그루밍족의 패션, 미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게 됩니다. 자, 2012년도 통계예요. 그 이후에는 아마 통계 자료가 조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 화장품, 남성 화장품이요. 전 세계 남성 화장품의 수입 제품, 국내 제품 다 합쳐서요. 몇 프로의 그 구매가 이루어졌냐면 21%가 한국에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남성들이 직접 구매한 것도 있지만 선물로 여성들이 준 경우들이 예전이니까 그때가 더 많았겠죠. 지금은 남성분들이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성인 남성 인구가 1900만 정도인데 남성 그 화장품 시장은 꽤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남성 전문 뷰티샵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폐업했어요.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안타까운 거예요. 여성 고객이 대부분이 일반 화장품 샵에 이렇게 남성 화장품 코너를 만들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훨씬 그 의견이나 아니면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졌습니다만 향수 코너를 제외하고는 남성 화장품은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고 남성들이 뭐 비비를 고른다랄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립밤 아니면 음영을 넣는 섀도우 이런 것들을 고르고 있을 때 바라보는 여성들의 시선이 불편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이렇게 남성 전문 뷰티샵을 개장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홍대에서 오픈을 했고요. 홍대 앞에서. 그리고 화장품 매장이면서 피부도 관리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샵도 함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다양한 브랜드들의 그 남성 화장품들을 이제 전시를 하게 되고 판매를 하게 돼요. 또 뭐 피부 관리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맨 스튜디오는 폐점을 했고 그 자리에는 아리따움이 입점을 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맨 스튜디오가 폐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맨 스튜디오의 문제점 분석. 보면요, 프로덕트, 제품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남성 화장품이.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지금은 아마 검색해보시면 남성용 화장품 치면 만 몇 가지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통합 검색이어서 그렇고 세분화해서 검색하면 더 많은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에서의 남성 화장품의 그 숫자가 출시된 제품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요. 또 저가 화장품, 민감성 라인, 천연 화장품 라인 제품들이 부족했습니다. 다 고가였어요. 좀 부담스러웠죠.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만 구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발을 디디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또 피부 관리 프로그램 역시도 가격대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실은 내가 준비된 그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제품도 잘 알고 내가 직접 남자 화장품을 사서 쓰고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넓은 매장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 남자 화장품을 잘 모르고 그리고 좀 가볍게 한번 구경해보고 싶고 그렇다라고 하면 너무 넓은 매장은 부담스럽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지나치게 넓은 매장 규모 그리고 너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부담스러웠죠. 방문하기가. 그리고 201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온라인 시장은 이미 열려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은 전혀 유통 채널로 두지 않고 오프라인에만 치중했던 유통 경로 역시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물론 2010년도면은
여러분들이 어렸으니까 모를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죠. 일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맨 스튜디오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홍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인지도도 낮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방문을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런 거는 했었습니다. 뭐 서포터즈 같은 걸 했었어요. 맨 스튜디오가. 그거 역시도 4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1기, 2기, 3기, 4기 정도까지만 활동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맨 스튜디오가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연령대를 10대에서 20대 초반, 20대에서 30대 중반, 20대 중반에서 30대, 그리고 40대 이상 이렇게 나눴어요. 이건 너무나 획일화되고 너무나 예전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직업을 10대에서 20대 초반, 뭐 중고 대학생, 그 다음에 20대 중반 30대를 대학생 직장인, 40대를 직장인 이렇게 보고요.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단순하게 결정지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중고 대학생 그룹의 라이프 스타일은 사춘기 이후 이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학생들이라서 구매력이 낮다. 그래서 스스로 화장품을 구매하기 어렵다. 부모님들이 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직접 고등학교 때 제품 구매하시지 않았나요? 그죠? 부모님이 사주시지 않았어요? 용돈 받고 그거를 모아서 사거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거죠. 또 20대 중반에서 30대 대학생 직장인 그룹의 라이프 스타일은 면접, 직장생활, 결혼 등으로 인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실은 30대여도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 많고 현재는 정말로 그냥 싱글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 직장인으로 어느 정도 구매력이 뒷받침돼 있고 외모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하는 그룹이다라고 명시했어요. 이건 그냥 초등학생이 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세분화시켰어야 되고 또 직업별로 또 뭐 나이별로 그 다음에 피부 타입별로 예민한지 아닌지 뭐 그리고 가격대도 근접할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 아니면 나중에 내가 써보고 더 고가의 제품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간단하게 나누었다. 또 40대 이상은요. 외모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점점 고령화되고 그때 당시에도 40대가 지금 그죠? 뭐 5, 60대시잖아요. 엄청 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물론 여러분들하고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 굉장히 젊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다 나이가 많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어렸을 때 봤던 70대 분들하고 지금 바라보는 70대 분들은 피부도 다르고요.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40대 이상이라고 하면 배우자의 선택에 의존해서 한 가지 화장품을 몇 년 동안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부모님께 선물도 이 제품도 써보세요. 저 제품도 써보세요. 자녀들의 그런 선물의 패턴도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세분화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에 따르면 기존의 맨 스튜디오는 26세에서 32세만을 겨냥을 했고요. 외모에 가장 관심이 많고 구매력이 있는 그 나이층을 20대 중반에서 30대로 봤다는 거죠. 40대를 제외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40대가 훨씬 구매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맨 스튜디오는 우리는 한국 남성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맨스 뷰티 크리에이터로 기억될 것이다 했는데 패점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맨스 스튜디오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남성 화장품을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출시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짜야 될지 계획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제품은요, 세트 상품. 제품 종류나 용도는 잘 모르지만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남성 고객을 위해서 세트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법도 같이 동봉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 제품에 대해서 다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토너를 사야 되나? 로션을 사야 되나? 앰플을 사야 되나? 난 뭐를 써야 되지? 혼동되고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순서대로 토너, 그 다음 뭐 에센스, 크림, 토너, 뭐 앰플, 크림 이런 구성을 아예 패키지를 만들어 놓으면 남성분들이 제품을 셀렉할 때, 선택할 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또 만약에 맨스 스튜디오가 있다라고 하면 꼭 아모레퍼시픽은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네요. 그 맨스 스튜디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유명 온라인 상품도 입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도 거기에 가면 구매할 수 있도록. 그죠?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을 더 홍보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온라인 화장품을 입점시켜서 다양한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에서 남자 화장품 중에서 민감성이 없다라고 하면 민감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을 입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고객들이 수요가 생기고 나서 아모레퍼시픽에서 예를 들어 민감한 남자분들을 위한 제품을 출시를 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하면 되겠죠. 또는 여성 화장품인데 남자가 같이 써도 괜찮은 이런 제품을 출시해도 되겠죠. 그죠? 남성 화장품인데 여성이 쓸 수 있는 경우들은 좀 드물 텐데 여성 화장품을 남성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라인을 구비를 해 놓는다면 그것도 괜찮은 그 고객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존의 아모레퍼시픽 남성 그 화장품은요, 여성 화장품 브랜드의 한 일부분에 불과했다라고 하면 딱 남자 화장품이라는 그러니까 맨 스튜디오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맨 스튜디오라고 써있는 PB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격이에요. 가격이 아까 그 맨스 스튜디오는 어땠다 그랬죠? 굉장히 다 고가라고 했어요. 다 고가니까 나누어 놓기는 뭐 10대에서 20대, 그 다음에 뭐 20대에서 30대, 40대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정작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적었다는 거죠. 20대에서 30대 남성 화장품의 사용 실태를 보니까요. 평균으로 그 지출하는 비용이요. 뭐가 제일 많아요? 표에서 보이시죠? 2에서 5만원,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제품을 가장 선호하고요. 그래서 저가 제품부터 중고가까지 다양한 가격의 제품을 구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 30대가 2만원에서 5만원의 제품을 만약에 선호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위한 제품은 그 나이 연령대에 대한 제품은 2에서 5만원 정도 선에서 제품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고가여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대도 연령별로 좀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맨 스튜디오의 그 원인, 폐점을 했었던 원인,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보면요, 굉장히 번화한 곳에 있었어요. 지금은 번화한 곳에 있어도 사실은 남성 고객들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2010년도에는 남자분들이 만약에 화장품 가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야, 남자가 뭐 저렇게 꾸며? 아, 뭐야, 뭐 남자들이 저렇게 예뻐지려고 그래? 이런 시선들이 사실 있었고, 또 여자 화장품 가게에 가서, 샵에 가서 여성한테 주는 화장품을 사는 건 괜찮지만 내 거를 사는 거는 좀 불편한 시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때는 번화한 곳,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보다는 약간 바로 그 뒷골목이랄지 아니면 옆골목이랄지 이런 식으로 큰 대로변에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은 처음에 다가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좀 규모를 좀 줄이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너무 웅장하고 너무 럭셔리하고 너무 고급스러우면 사실은 내가 가서 저기 가서 어울릴 수 있을까? 잘 나랑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좀 재미있는 인테리어, 아니면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만한 인테리어, 그냥 단순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에만 너무 그 유통이 고정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이렇게 유통 채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겠죠. 내가 급하게 지금 필요해. 오프라인에 가서 사. 그런데 내가 이걸 썼던 제품이야.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재구매야. 그런 경우에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편리함도 고객에게 부여해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포 입지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맨스 스튜디오였어요. 2010년도입니다. 너무 넓지 않게 중소 규모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테리어나 뭐 소품 이런 것도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뭐 피규어나 아니면 뭐 정말 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으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공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고객 만족 역시도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될 게 피부 관리 같이 했었거든요. 맨 스튜디오에서. 그런데 어땠어요? 너무 고가였어요. 그죠? 그리고 남자들이 피부 관리를 내가 막 받기 위해서 가서 뭐 시간을 들이고 기다리고 관리를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장품 쓰는 것도 귀찮다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은 그런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초기에 아리따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적극적인 그런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맨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해서 광고할 수도 있었고, 또 남성 잡지, 뭐 TV 이런 곳에 또 광고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그루밍 클래스라고 그래서 나를 좀 더 아끼고 나를 좀 더 많이 꾸미고 이런 분들만을 좀 모아서, 어차피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있지만, 어떤 여성분들은 정말 뭐 토너하고 로션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토너, 로션, 토너, 앰플, 세럼, 에센스, 크림, 재생크림 이렇게 단계별로 다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케어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클래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저렇게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라고 말씀을 이제 교육을 하고 시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제품도 홍보가 되고 또한 맨스 스튜디오 자체도 홍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특히나 그루밍 쪽이신 남성분들이 좀 더 쉽게 친숙하게 화장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노출이 있어야 되겠죠. 뭐 온라인에 뭐 블로그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SNS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남성 화장품들은요, 운동 농구 팀 아니면 농구장의 광고,
축구팀을 후원한다거나 축구 경기장의 그런 펜스 부분에 광고를 한다거나 이래서 남성 인구가 많이 몰리는 곳에서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남자분들에게 먼저 어필이 돼야 되고 남자분들한테 여성분들이 그 화장품을 선물해 줬을 때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분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우리가 뭐 샘플 키트를 증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운 여름에 이런 종이 모자 같은 거 야구장 가면 주잖아요. 축구장이나 이런데 그런 데에서 뭐 광고가 있는 뭐 모자를 증정한다거나 이런 홍보 또 뭐 전단지를 뭐 사용 설명서나 뭐 이런 것들을 홍보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피부 진단을 무료로 시행을 해주는 거죠. 지금 피부 상태는 어떠세요? 근데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덜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면 남성분들이 관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멤버십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 멤버십 이용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참여를 통해서 멤버십을 구성을 해서 1년에 2번 뭐 피부 관리를 무료로 실시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피부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피부 무료 진단이나 아니면 무료 그 피부 관리를 받으신 고객분들은 사실은 그게 데이터베이스거든요. DB입니다. DB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홍보할 수 있죠. 뭐 할인 행사랄지, 뭐 샘플 증정 쿠폰이랄지 이런 것들도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구매나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뭐 포인트 적립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예전 그런 방법이긴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대단히 많은 그런 그 큰 기업들 또 프랜차이즈들이 이런 포인트 적립을 계속 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그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거기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베이커리가 있고 B라는 베이커리가 있어요. 케이크입니다. 근데 물론 A에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빵이 있어. B는 너무 좋아하는 빵이 있어. 그러면 각각으로 가겠어요? 근데 케이크를 사는데 A에 한 번, B에 한 번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냐면 A에 가서 계속 케이크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포인트를 한쪽으로 몰아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포인트 제도는 어쩔 수 없이 고객을 좀 묶어두는 그런 형태의 그런 판매 촉진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맨스 스튜디오에서의 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던 게 여성분들만 세일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스 스튜디오의 직원이 여성분들만 있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세일링을 했을 때 남성분들이 뭐 더 좋아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으로 화장품을 사려고 하는데 그것도 남성의 피부를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여성이 셀링을 했다라고 하면 더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객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남자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게요.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2022년 분명히 남자 화장품의 시장은 커집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남자 화장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실제로 성형외과에서도 남자 성형이 굉장히 많고요. 피부과 역시도 그렇거든요. 이 트렌드라는 것은 단순 여성이다 남성이다 라고 구분짓지 않고 전체적인 큰 픽처를 보고요. 그 안에서 남성 시장,
남성 화장품 시장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거예요. 9주차 수업 여기까지고요. 트렌드를 읽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성분들이 굉장히 화장품에 많이 쓰였다. 그런데 지금은 안 쓰인다. 이런 작은 나무 같은 그런 부분도 화장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그 트렌드가 되는데요. 큰 숲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성분으로 좋은 제품을 출시하고 맨 스튜디오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그때의 그런 실패 원인들, 아니면 폐점했던 원인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던 원인들도 분석을 해서 우리가 K-뷰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시장은 분명히 더 커지고요.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만들어내시고 이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9주차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가벼운 내용이어서 아마 9주차 수업이 굉장히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10주차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학교에 공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0주차 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겠지만 또 재미있는 수업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9주차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쉽지만 우리 화이팅해서 11주차 때는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0주차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